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배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규칙 179페이지에 그 배임의 죄가 나오는데, 먼저 의미, 보호법이 나옵니다. 의를 보시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해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배임죄는 순수 이득죄다. 그 행위의 객체가 재물이 빠지고 재산상 이익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순수 이득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임 수중죄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대한 약간 뇌물죄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건 재물죄이자 이득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배임죄와 배임 수중죄죄를 구별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재산상의 이익에 기치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재산이 보호법익이다. 보호법익이 전체로서의 재산임에 반해서 그 보호의 정도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판례는 위헌범설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근데 판례가 위헌범설의 입장인데 뒤에 보면 되겠지만 좀 위헌범 중에서도 좀 구체적 위헌범의 형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살 같은 경우는 침해범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위헌범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재판유지 그 3번에 보면은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태범이다 이렇게 판례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배임죄는 위헌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배임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횡령죄의 본질과 같이 역시 이게 권한남용설과 배신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그 권한남용설과 이제 배신설의 차이는 뭐냐? 배임죄의 본질이 단지 자기한테 주어진 법률상 대리권 아니면 법적 대리권을 넘어서는데 있는 것이냐? 아니면 대리권과 상관없이 사실상의 신인관계를 위배하는 그런 배신 행위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권한남용설과 배신설의 대립이 있다 보면 되는데 통설과 판례는 그냥 배신설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술적으로 공부할 때는 권한남용설이다 배신설이다 정리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그냥 통설 판례가 배신설의 입장에 의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남용설을 보면 권한남용설은 결국 배임죄의 본질을 법적 대리권을 남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배신설의 입장에서는 그 밑줄 친 것처럼 신의 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자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고 우리 판례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배임죄에 있어서 그 180페이지의 판례 재판 요지에 보시면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인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 의무가 있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그 신인관계에 기초를 둔 신의성실 원칙에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행위를 우리가 배임죄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배신사를 의할 때 횡령죄와 배임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통설 판례 입장인 배신설의 입장에 의하면은 결국 기본적으로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건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건 똑같은데 횡령은 객체를 제물로 하는 반면에 배임죄는 그 재산상 이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임죄 주체가 타인의 사무처리자인데 반해서 횡령죄의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무처리자로 제한된다. 어떻게 보면은 양자는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배임죄가 있고 배임죄 안에 횡령죄로 좁혀서 보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일반법이면 이게 특별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인데 횡령죄는 그 타인의 사무처리자 중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더 한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지금 다수설적 통설적 입장인 배신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요건 체계도 따로 그러지 않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배임죄 처벌하고 업무상 배임죄를 가중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임 수중죄죄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뇌물죄 같은 부분을 처벌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재물이나 재산 이익을 취득하면 우리가 성립하는 범죄다. 그리고 또 이제 배임 수중죄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몇 년 전에 형법이 개정돼 가지고 제3자가 받는 경우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임죄를 보는데 배임죄에 있어서의 그 구성요건 해당성
유업성 책임을 본데,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주체, 객체,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익, 인식 플러스 의사다. 자, 여기 객체는 뭐라고 했어요? 재산상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설명도 안 합니다. 재산상 이익에 관련된 우리가 처음에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교환 보시면 거기 배임죄와 관련돼 가지고 단순 배임죄 나오지만은 뭐 의성격은 이미 앞에서 봤던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거고, 진정신분범이자 순수 이득죄이자 침해범이며 상태범이다. 근데 이제 학살 입장이고 판례 입장에 의하면 위헌범이라 했죠. 자, 배임죄 구성요건 관련된 제일 중요한 건 주체죠. 신분범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관련된 여기 보처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주체는 타인의 자,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이런 그 주체의 신분적 요소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를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이 타인이 국가의 사무도 되고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도 여기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밑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주체와 관련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것을 배신설의 입장에 하면 어떻게 돼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 처리 근거라든가 사무 처리의 근거라든가 내용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권한남용설에 의하면 법적 대리권이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 주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한정되는데, 배신설에 의하면 어떤다? 배신설에 의하면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사무 처리의 근거가 대리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법률행위도 이제 배임행위도 법률행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지므로 이것들을 이런 타인의 사무 처리한 자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생각해 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둘씩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제 교환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사무 처리자죠. 그러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 교환 181페이지에 보시면은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임관계에 비추어 맡겨진 사무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그러니까 결국 남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데, 대신 처리를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믿고 맡겼으니까 그것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신의 측에 맡겨 가지고 성실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무 처리자라 한다. 그러니까 사무 처리자의 개념은 크게 문제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타인으로부터 신임관계에 의해서 사무를 맡겨가지고 그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표준 판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사무 처리자가 된다는 거고 밑에 거는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양자의 판례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에 있는 표준 판례는 강의가 영상으로 남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전직 대통령의 그 퇴임 후에 그 사저하고 그 사저 인근에 어떤 그 경호동을 갖다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했던 판례인데, 결국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사무 처리자가 된다고 본 겁니다. 그 경호실 직원 관련돼 가지고 거기 보는 것처럼 그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이제 2008년도 대법원 판례이자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제 공무원도 이 배임죄에 주체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밑에 이제 원시문 해가 쭉 사실관계가 나오니까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이익을 취득했는데 제3자가 누군지는 뭐 전직 대통령의 아들 정도 되는데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볼 땐 중요한 표준 판례로서 의미 있는 판례는 아니고, 단지 그냥 그 공무원도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가 이제 표준 판례가 나오는데, 밑에 표준 판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예금을 맡기죠. 그 예금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건 은행에 있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은 그러면 내가 예금을 맡긴 예금주예요. 여기 은행이 있어. 은행이 있고 은행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나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된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은행에서
은행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나의 관계에 있어서 사무 처리자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요지 밑주침 부분 보시면은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주는 그 예금 계좌를 통한 예금 반환 채권을 취득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 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 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예금주와의 사이에 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뭐였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그 82페이지, 182페이지 밑줄친 부분 보면은 은행 지점에 영업을 한 사람이 고객들을 만나러 직접 나간 겁니다. 직접 나가서 대출 신청도 받고 계좌도 개설해주고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출 들어오고 한 돈을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쓴 건데 결국 이 피해자들이 이 사람한테 재산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고 이 사람이 배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됐는데 결국은 은행이 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본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많이 소비했죠. 뭐 5억 1,600만 원 정도를 이제 임의로 소비했는데 그 두 번째 밑줄 부분에 보시면 피고인이 여기서 이제 은행의 직원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들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자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무처리자에 관련돼 가지고 사무처리자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표준 판례가 있으니까 표준 판례를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사무처리 관련돼서 사무처리의 근거는 뭐냐? 사무처리의 근거는 권한남용사에 의하면 법적 권한, 즉 대리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신설에 의하면 사무처리의 근거는 무제한하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사실상의 신인관계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의 신인관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상의 신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습, 사무관리, 거래, 신의칙 등 다양하게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 신인관계가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밑에 보면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됐어요. 그러나 사실상의 신인관계에 의해서 나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밑에 판례 보시면은 구구도 1095 판례 보시면 재판요지의 첫 번째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성립하는 바야. 이게 배임죄의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관계, 대내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춰 그 사물을 처리할 신인관계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신인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런데 그 다음 밑줄 보면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처리를 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배임죄에 있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에 의해서 갑의 사무를 을이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법률관계가 해소됐어. 하지만 이 사람이 아직 그 임무를 나한테 반환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상의 신인관계 인정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줄 층 3번 재판조의 3번 보시면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되고 위원장이 해임됐다는 건 법률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던 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장 부범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소 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응수하지도 않아 의제 자백에 의한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정산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이제 관련돼가지고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해임됐어요. 법률관계는 해소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위원장 앞으로 어떤 그 위원회 앞으로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소장이 송달됐는데 이 사람이 송달된 소장의 내용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걸 위원해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결국 피고인이 아니죠. 이제 민사 문제니까 피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의제 자백에 의해서 패소 판결이 됐다. 그런 경우엔 결국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2016년도 판례도 역시 뭐 그런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 같은 경우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인데 실제로 법률관계 끝나다 할지라도 사실상 신임관계에서 공무원으로까지도 볼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사실상의 신임관계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법률관계죠. 법률. 그다음에 뭐 거의 신의측에 의해 되는데 신의측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무효가 됐다. 이것이 해소됐더라도 이 신의측에 의해서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법률관계가 취소된 이유가 이것이 뭐다? 이것이 명백한 법률금지. 법률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 즉 민법 103조에 나오는 그 선량한 풍속 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 그러니까 강행 규정에 반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법률적 금지가 돼 있다. 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의 신의측이라고 하는 신의측에 의한 사실상의 신임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배임죄에 주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밑에 나온 것처럼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그 부동산 증여 계약을 했다면은 그런 부동산 증여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자, 무효이기 때문에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동인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밑에 판례도 역시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행법규 위반되는 경우에 강행법규 위반 관련돼 가지고 무효가 됐다면 그 뒤에 따르는 신의측에 관련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처리. 자, 사무처리의 근거. 세 번째는 그럼 사무처리의 내용은 뭐냐? 다른 사람의 모든 사무가 다 포함되냐? 아니면 재산상 사무가 한정되냐? 관련돼가지고 통설과 판례 입장은 이거는 재산상 사무에 한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 사무는 재산상 사무여야 되는가? 관련돼가지고 재산상 사무에 한정된다. 즉 재산상 사무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자 통설의 입장,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배임죄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산적 사무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산적 사무가 아닌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겠는데 국내는 이제 뭐 소설도 있고 뭐 이문 교수님이나 오영문 교수님 같은 그 뭐 무제한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 다수설에 갈 때는 제한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밑에 판례 84년도 판례 보시면은 미출춘 부분에 그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 보존 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 아니면 재산 보존 행위에 협력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되는 것이다.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 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건 내 사무라는 겁니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재산상 사무에 한정된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객관식 용어로 몇 가지 좀 정리해놨는데 대법원이 인정한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어떤 것들이 있냐와 관련돼서 첫 번째 보는 것처럼 낙찰계의 경우 개원으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지정된 개원에게 지급해야 할 계주. 자, 지난 행정처 할 때도 했지만은 결국 개원은 뭐예요? 개원들이 개불입금을 주면 개주한테 주면 개주가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개주는 뭐예요? 이걸 누구한테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사무는 결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는 제가 이제 삭제해버렸습니다. 채권 담보를 위하여 양도 담보로 채권자에게 제공한 물건을 담보권의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될 채무자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관련돼 가지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처분하면 배임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판례였는데 2020년 2월 10일 날 전원합체 판결을 이제 변경을 했죠. 횡령죄 부분도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어. 횡령죄 매도담보, 양도담보 관련돼 가지고 그런 전원합체 판결이 반영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은 이제 전원합체 판결로 바뀌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타인의 사무처리자, 재산상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의뢰를 받은 자, 이런 경우도 타인의 재산을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업체의 기업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기로 서약한 직원, 이런 경우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98년도 케이스지만 이게 이제 과거에 모의고사에 나왔었죠.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회사에 입사할 때 경쟁업체의 기업의 비밀을 유출한 서약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서약을 한 직원 자체는 뭐다? 타인의 유출을 하지 않는다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출을 하면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돈을 받았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러면 이제 배임 수중죄도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판례도 있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자산인 설계 도면 및 가공 도면 파일을 전송 저장한 전직 설계 실장이었던 기계 제작사 직원, 이것도 결국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한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 처리의 내용은 재산상 사무에 한정된다 하는 거 보시면서 객관식 용어로 이런 것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럼 그런 사무는 독립성을 갖춰야 되느냐? 최소한 저 사람이 나한테 맡겼으면은, 내가 신인관계에 맡겼으면 내가 최소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은 좀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 처리와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4번. 그러면은 여기서 사무 처리자인데 사무 처리자가 누구다? 사무 처리의 근거가 뭐고 내용이 뭐다? 그러면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 사무는 뭐예요? 타인 사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때 이 사무 처리나 이 사무는 결국 타인 사무를 말한다. 내 사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련돼 가지고 결국 자신의 사무인 경우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타인에는 신의칙상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 한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아까 뭐 심지어는 그 국가도 된다 그랬죠.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그 위배해가지고 한 경우에도 이제 배임죄가 추천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나온 겁니다. 담보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담보계약 자체로부터 피담보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자, 그 법률관계 발생하는데 그런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독자적인 신인관계가 발생하여야지만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나온 이제 표준 판례가 나오는데 대물변제 예약 사건에서 결국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전원합체 판결로 이제 2014년도에 전원합체 판결로 의견을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변제 예약에서 내가 그 대물변제에 예약된 부동산을 갖다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자기네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중요한 건 항상 이 타인의 사무 처리할 때 자신의 사무 처리하는 건 안 된다. 이 타인의 사무 처리는 뭐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건 기본적인 법률관계, 즉 여기 교환해 보는 것처럼 원래적인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는 피담보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관계겠죠. 대물변제 예약을 한다. 그럼 대물변제 예약은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법률관계 이외에 이 타인의 사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다? 이 이외에 또 독자적인 신인관계가 있어야 된다. 독자적 신인관계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단순한 법률관계만 있는 경우는 그건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이지 독자적 신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판결 요지 보시면 전원합의체 판결, 대물변제 예약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보시면은 대물변제 예약이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민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 자, 다수견 보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예약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에서 약정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기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채무를 부담했다. 채무를 부담했다면
나중에 채무를 갚거나 아니면 채무를 못 갚으면 대물변제에 예약한 그 부동산 재물을 넘겨주기로 하는 거 그 자체는 다 자기 사무라는 얘기예요. 그건 채무의 이행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밑줄 보면 채권자는 당의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 채권을 변제받는데 주된 관심이 있을 뿐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대물변제 예약하기로 한 부동산 자체를 특정물로서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이 잘 실행되기만을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이 담보된 부동산 자체에 특정물로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 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혹시 얘가 대물변제 예약을 이행 안 했다 할지라도 뭐요? 이행 안 했다 할지라도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 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 즉 채무를 변제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대물변제 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연금 반환 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해야 하는 타인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대물변제 예약된 부동산을 넘겨줘야 되는 의무는 내 거라는 겁니다. 안 넘겨주고 채무 변제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손해배상해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사무이지 저 채권자의 사무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5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쪽에 두 번째 줄에 또 밑줄이 있는데 결국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근저당권 설정, 그다음에 이중전세권 설정에 관하여 배임죄를 인정하여 온 판례의 태도와 논리적으로 부합한다.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수견이 아닌 반대견. 대물변제 예약도 결국 타인 사무처리죄로 봐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배임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반대 의견인데 그런 반대 의견에서는 그 부동산의 이중매매라든가 이중매매와 같은 논리상 결국 이 부분이 그 배임죄가 돼야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 견해입니다. 그러나 다수견은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자, 중요한 건 이 타인 사무와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은 자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 좀 정리해놓고 이거 좀 살짝 지우고 자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은 갑이 A와 관계에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받았어요. 근데 아직 등기가 없는 것을 기화로 B한테 계약하고 중도금 받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넘겨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갑한테 배임죄가 성립하냐 하는 문제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환합체 판결은 뭐다? 얘한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얘는 왜? 얘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A하고 맺은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얘가 계약금 받았다. 그럼 계약금 돌려주면 되고 2배 돌려주면 되고 얘가 취소할 때는 계약금 취소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금만 받은 단계는 뭐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이 갑과 A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부터 뭐다?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부터는 갑과 A 사이에는 이것을 다 완결해가지고 등기까지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서로 발생한다는 얘기. 즉 갑은 등기에 합력하고 A도 등기를 넘겨주고 얘도 등기를 받아야 돼가지고 받는 의무가 생기는데 그걸 등기 협력 의무를 하는데 그런 등기 협력 의무가 갑한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등기 협력 의무는 뭐다? 자기 사무이면서 얘의 사무라는 A의 사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라고 하면 전적으로 자기의 사무인 경우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자기의 사무이자 타인 사무인 경우는 타인 사무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는 것처럼 자기의 사무 185페이지에 자기의 사무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외돈인데 그때는 결국 타인의 사무다. 표준 판례가 밑에 나오는데 이 전환협차 판결은 2018년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판례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판결 요지에 보시면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계약금에서 중도금까지 받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존에 협력하여야 할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인관계에 있게 된다. 결국 중도금까지 받게 되면 얘하고 얘는 뭐다? 갑과 A 사이는 얘는 얘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해줘야 될 어떤 신인관계, 사실상의 신인관계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안 넘겨주고 이걸 넘겨주면 얘는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수견이에요. 자, 배임죄 부동산 이중 매매가 배임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판례가 취하고 있던 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2018년도 전원체 판결도 그걸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6페이지 보시면 이제 위에 비추신 부분 보면,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 보존에 협력하는 신인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밑줄 친 부분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 견해는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쉬워요. 자, 문제는 뭐냐?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대법원의 전원협차 판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무계에서는 반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앞에서 봤지만 대물변제 예약은 이제 뭐다? 내사무라 봤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아닌 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역시 자기 사무라 봤습니다. 그럼 왜 부동산의 이중매매만 자기 사무이자 타인 사무라고 보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의 다수견은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어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를 잘 알아두시고, 혹시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나올 건 다 나왔어요. 객관식이고 주관식이고. 근데 이제 혹시라도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검사는 엄상 배임죄를 기소했다. 만약에 그 경우에 변호사 입장에서 무죄를 변론해봐라, 무죄 주장을 펴봐라 할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6페이지 밑에 하는 이제 반대 의견,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밑에 쭉 정리해놓고 밑줄 쳐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전원협차 판결은 전원협차 판결 주된 의견보다 반대 의견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먼저 반대 의견 첫 번째 줄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도외시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수견이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산 이중매매와 부동산의 대물변제 예약 사안에서 매도인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 흐름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서 찬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반대 의견은 그러면서 이제 근거대로 돼요. 결국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죄형법정주의를 도외시한 해석이다. 근데 그 근거들을 보는 것처럼 첫 번째 근거는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는 문헌상 결국 타인의 사무는 뭐다? 원래 저 사람이 처리해야 될 사무를 내가 대신 처리하는 게 타인의 사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등기를 넘겨줘야 될 건 원래 저 사람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타인에게 귀속되는 사무로서 사무의 주체가 타인이어야 한다. 즉 본래 타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를 그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원래 저 사람이 처리해야 될 걸 내가 처리하는 게 타인 사무인데,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건 저 사람이 처리할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밑줄을 보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의무의 이행과 위와 같은 의미의 타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사무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저 사람 사무가 아니라 내 사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건 내 사무자 타인 사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가 내 사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설사 등기 협력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등기 협력 의무의 본질이 무엇이냐 관련돼 가지고 반대 의견은 등기를 넘겨줘야 될 넘겨주고 받는다 그럴 때 그런 등기 협력 의무 자체가 뭐다? 내가 이행해야 될 채무의 다른 모습일 뿐이지 결코 타인의 사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문단 보시면은 밑에 문단에 관련돼 가지고 밑줄 친 부분, 문단 마지막에 나온 밑줄만 보겠습니다. 설사 매도인에게 등기 협력 의무가 있다거나 매수인의 재산 취득 사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도, 그게 이제 다수견이 주장하는 거 주장해도 그 협력 의무의 본질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 부당함은 마찬가지다. 결국 본질은 뭐다? 등기업력의 본질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역시 자기 사무라는 겁니다. 타인 사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반대 의견의 첫 번째 견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얘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는 뭐다? 타인 사무가 아니라 이 갑의 사무는 자기 사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사무라는 얘기예요. 결국 협력 의무로도 본질적으로는 자기 사무일 뿐이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둘 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돈을 주고 등기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매매는 쌍무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웠으니까 쌍무계약이 뭔지 알겠죠? 서로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대가 결련관계인가요? 결련관계라는 하여튼 두 개의 계약이 서로 묶여 있다. 결국 얘한테 똑같은 의무가 있다면 얘한테 똑같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쌍무계약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그런 쌍무계약의 성질에도 반한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논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결국 만약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면 얘한테 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면 얘도 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가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쌍무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상대방이 매수인에게도 매도인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균형이 맞다. 얘한테도 매도인에 대한 재산의 보존에 협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판례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 설정한 사안에서 매수인인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를 부정한 바 있다. 얘한테는 재산 협력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일반적 계약할 때는 결국 이것도 성질에 반한다. 쌍무계약 성질은 여기서 이제 A에게 재산 보존의 협력 의무가 없다고 보는데 왜 없다고 보느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갑이 계약하고 중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받아야지 등기를 넘겨줄 거 아니야. 근데 A가 갑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내 돈이 모자르니까 등기부터 넘겨주면은 내가 그 등기를 받은 다음에 그 부동산에서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겠다. 그래서 갑이 이제 오케이 해줬습니다. 그걸 믿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얘한테 재산 보존 협력 의무가 있다면은 얘가 그 등기를 받은 다음에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얘한테 돈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근저당권 설정해서 써버렸어요. 그럼 얘는 배임죄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한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논리에 의하면 결국 이 다수의견이 배임죄를 성립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중요한 거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채권자 평등 원칙에 다수견이면 원칙에 반한다. 왜냐면은 여기서 A라고 하는 채권자와 B라고 하는 채권자는 뭐예요? 즉 둘 다 등기를 넘겨받아야 될 똑같은 채권자라는 겁니다. 얘 것이 물건이고 얘 건 채권이다. 얘는 채권이고 얘는 물건이다.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채권이라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는 둘 다 채권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갑이 A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일로 넘겨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갑이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어요. 그리고 얘한테도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까지 받았어. 근데 등기는 여기다 넘겨줬어요. 자, 그럼 A한테는 얘가 배임죄가 되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죄도 안 되죠. 얘한테 등기를 넘겼으면 원래 계약대로 한 거니까. 자, 그럼 얘한테가 배임죄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한테는 배임죄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본 것처럼 또 다수견에 따르면 매도인이 제2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았다면 여기 이제 제2 매수인으로 중도금을 받았다면 제2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산 보존에 협력해야 할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인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얘한테도 있다는 거죠.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자, 그런데 판례는 매도인이 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에는 1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성립해요. 배임죄가 된다고 보는데 반대인 경우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맡겨줬다. 원래 계약금 중도금받고 넘겨줬다면 어떻게 해요?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또는 자금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그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다? 채권자 평등을 반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철저한 논거들을 들어가지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요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반대 의견의 논거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배임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의 논리들까지 있다 하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7페이지 위에 보면 다수 의견과 같이 매수인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대법원이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 선고한 판시와도 배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 이중매매라든가 대물변제 예약과 논리관계를 마치려면 결국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 의견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갖고, 이거 뒷부분에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 볼 때는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어 이 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타인의 사무처리자라고 보면 처벌했다. 이 판례는 상가 이중분양 사건이죠. 결국 법인이 배임죄 주체가 된다면 뭐다? 법인이 배임죄 주체가 된다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결국 배임죄 주체로서 처벌받는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선 주체에 관련된 부분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